바른마음 가족학교 가족수 프로젝트 넘버원 위대한 유산. 오늘은 마지막 4강 가족과 위대한 유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정치적 올바름은 꼭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첫째로 정치적 올바름이 새롭게 발현된 이데올로기인 사회정의, 정체성 정치, 교차성 이론 등이었고, 특히 성과 결혼 제도에 관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도록 보수주의자들을 불관용하며 억압과 통제하려는 전체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둘째로는 정치적 올바름 사상의 뿌리를 추적해 올라가면 예루살렘과 아테네 이 두 기반 위에서 탄생한 서구 문명의 근대성을 거부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을 만나게 됩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활동했던 철학자 마르크즈에게 큰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68혁명을 일으키고, 그 혁명은 그동안의 서구 문화의 가치와 제도를 훼손하였다는 것 역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올바름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전통적 가족을 우회적으로 공격하는데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고, 이것은 보수와 진보 진영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의 싸움이고, 탈근대 시대에 재구성된 자유와 평등이 어떻게 성혁명을 넘어서 도덕혁명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하여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벤 샤피로의 주장에 의하면 서구 문명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예루살렘과 고대 그리스의 자연법인 아테네의 기반 위에 서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과 이 아테네가 친하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아테네는 또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면서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루살렘으로 추가 기울이게 되면은요, 중세 때처럼 신정 정치로 돌아가고요, 이 아테네 쪽으로 추가 기울이게 되면, 지난 강의에서처럼 프랑스 혁명에서 출발한 자유롭고 합리적인 개인이 자율적 주체라는 개인으로 발전하여서 자신의 성별과 성적 지향까지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자유롭고 합리적인 개인이 주도하여 일으킨 프랑스 혁명을 버크 말고 또 다른 인물이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은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수상이셨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이분은요,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신학자이시기도 하고 교육자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이 프랑스 혁명 사상이 불어오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는 유럽으로 이 프랑스 혁명 사상이 맹위를 떨치고 있었고, 이에 불안감 느낀 버크 역시 프랑스 혁명 성체를 발표하였던 것처럼, 아브라함 카이퍼 역시 반혁명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이름으로 정치 활동을 하면서 프랑스 혁명을 비판하셨습니다. 어,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프랑스 혁명과 그로 인해 구현된 정치적, 사회적 구조에 반대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크와 상당히 비슷한 생각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특히 이 정치적, 사회적 구조 밑에서 새롭게 탄생되는 이 새로운 인간성에 대하여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언급하였는데요. 신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새로운 인간성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새로운 세계는 이에 맞는 새로운 인간성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바로 저는 그것이 이 자율적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자율적 주체라고 함은 자기 이성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법을 제정하고 행동하는 개인을 바로 자율적 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율적 주체가 되는 개인은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에서 잘 발견되는데요. 시험관 수정은 인간이 창조의 주인이 되다라고 이 호모데우스 책에서 나오는 한 페이지를 제가 캡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창조의 주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또 이 호모데우스라는 말 자체가 신이 된 인간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여기 요 그림은 고야의 그림인데요. 여기 앞에 지금 쓰여져 있는 문구가 잠자는 이성은 괴물을 깨운다라는 말에서도 이제 알 수 있듯이 고야가 계몽 시대의 또 화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야 역시 계몽 철학 사상을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고야조차도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화폭에 담아 표현을 하려고 하였고요. 뭐든 지나치면 해가 되듯 이성을 인간의 최우선의 가치로 놓게 된다면 이성의 능력으로 인간과 문명은 계속 진보해 나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 전에 출간한 책이 호모 사피엔스인데요. 바로 이 호모 사피엔스에서 진화된 인간은 호모데우스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이성의 권위를 부여한 그 극단이 저는 이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것은 저의 생각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이제 출현하게 될 포스트 휴먼 역시 인간이 자율적인 주체로서 이성을 최우선의 권위로 두게 되었을 때 이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탈인간이 된 세상을 그런 포스트 휴먼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것은 이런 이성의 능력으로 유토피아, 이상향이라고 하죠.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이 진보주의자들은, 어, 과학 만능주의자들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겪었던 그 코로나 때처럼 세계 전체가 전체주의에 휩싸이게 되었고, 또 가족이나 결혼제도에 관하여서는 가브리엘 쿠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면서 이런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전체주의로 치닫는 기괴한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에서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프랑스 혁명의 사상의 뿌리인 루소에서부터 기인된 생각은 루소는 인간을 낙천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였고 그래서 루소가 생각한 것이 바로 이 고상한 야만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루소의 생각에 매료된 고갱은 실제로 타히티 섬에 가서 미개인들을 화풍에 담았는데요. 이 그림 역시 고갱이 그린 그림이고 타히티 섬에서 만난 미개인들을 주제로 이렇게 화풍에 담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낭만주의의 시초가 되었던 루소인데 이상하게도 이런 루소의 이런 정치적인 제자들은 공산주의자가 되어서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선하다라는 인간이 유토피아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주기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고 또 킬링필드로 유명한 이 폴보트는 루소의 책을 프랑스에서 유학 가서 열심히 읽었다고 하는데 역시 자국민을 학살하는데 서슴지 않았고요. 중국 역시 이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으로 인한 그런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생명을 우리 인간의 귀한 생명을 아무 거리낌 없이 죽이는 일에 서슴지 않고 행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기 스탈린 또 김일성, 김정은 부자들. 또 물론 이제 마르크스는 뭐 루소의 제자라고까지는 말하기는 뭐하긴 하지만 굉장히 루소적인 어,
그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조가 굉장히 무소적이다라고 또 봐도 무방할 것 같아서 예, 소개해 드리고요. 이제 현대에 들어서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그 로저 스크루터는요, 옛날과는 다르게 정치 방식이 많이 달라졌고, 이제는 이런 SNS라는 도구를 통해서 정치자들은 유권자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치 과정은 매우 혼란스러워졌고, 또 권력 분립이 권력 대립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낳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견제와 균형은 완전히 깨지고 권력 분립이 전혀 되지 않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독재가 일어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당은 의회가 독재한다 그러고 또 야당은 검사공화국이라고 예, 그렇게 지칭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아무튼 이런 로저 스크루트는 자유주의적 세계관이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진영은 포퓰리즘에 맞서기 시작한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보수주의는 오히려 사면 초과에 빠진 처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수주의자가 의지했던 땡땡이가 하나씩 사라져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저 스크루턴이 말한 이 땡땡이들은요, 바로 보수주의자들이 의지했던 가치, 보수주의자가 의지했던 절차, 보수주의자가 의지했던 제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수주의의 등장 역시 스크루터는요, 계몽주의 운동의 시기에 지나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견제할 필요성에 따라서 이런 보수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은 보수주의에서 중요한 가치가 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제가 지난 3강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개인의 독립성인데요. 개인주의와는 다르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이런 자유주의적이면서도 개인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보수주의가 등장하였다면 지금 이 시대야말로 가족과 결혼 제도의 위협을 받는 예, 이 시대야말로 보수주의적인 사고로 사회와 정치의 보수주의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주의를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서요, 버크를 잠시 복습하겠는데요. 버크는 프랑스 혁명을 지켜보면서 지켜야 할 무언가를 구별해서 반드시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버크가 변화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보수주의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강에서 보수의 정수 10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보수의 정수로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버크는 변화의 수단을 갖지 않는 국가에게 자신을 보존할 수단도 없는 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변화를 하되 사회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를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그런 변화하는 이러한 세상 안에서 무엇을 보존해야 되고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는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구별을 낼 줄 아는 자들이라고 또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이 보수주의자들, 이 보수주의의 사명은 무엇일까라고 제가 어,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그것이 바로 가족을 수호하는 것이 현대 보수주의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유산의 청지기이면서 문명의 보존자로서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1강부터 4강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가족을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현대 보수주의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러셀 커크의 보수의 정신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초월적 질서 또는 자연적 체계,
바로 도덕법이라고 하죠. 이런 초월적 질서나 또는 자연법 체계가 사회와 인간의 양심을 지배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보수주의자들이고요. 그것이 바로 러셀 커크가 꼽는 보수의 정신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러셀 커크가 기록한 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결혼 제도를 통해서 가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과 질서 그리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이러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결혼 제도를 주시고 또 가족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혼란스럽거나 혼돈스럽지 않은 질서 가운데 행해진 사건이고요.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일부 일처제의 정착은 가족 안에서죠. 일각에서 잠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반이 되었다는 것 역시 역사를 통하여서 증명되었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 본성의 법칙에 의하여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지극히 도덕적이라고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저희들은요. 어,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서 근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커크가 말하였던 신의 권위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강 지적인 사람들의 보수주의 안내서 2장 종교적 인간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보수주의자들은 신의 권위를 가장 최우선으로 둡니다. 신의 계시를 기록한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저희들은 권위로, 그래서 성경을 권위로, 신의 권위를, 성경에다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를 알면 그 시대에 유행했던 사상이나 철학을 알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기억나시죠? 르네상스의 3대 화가 중 한 명인 미켈란젤로입니다. 인본주의가 발현되긴 했지만 신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르네상스 화가 역시 신을 주제로 많은 그림을 남겼습니다. 다만 중세의 영적인 분위기보다는 인간을 중요시 여기는 화풍이 유행을 하였고 그것 중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그 다비드상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는 성경 이야기로 도배를 성경 이야기로 그림을 도배해놨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성경을 주제로 시스티나 성당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이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고요. 여기 이제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 그 다음에 또 하와를 창조한 것,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과 에덴 동산의 추방 이러한 것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조그맣게 봤던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까 조그맣게 봤던 그림인데, 네,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고 계십니다.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라고 하는 복음적 개혁주의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 제도의 가장 처음이며 가장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말씀의 권위는 바로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인간 제도에 있어서 가장 처음이며 가장 기초가 되는 결혼 제도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보이스 목사님은요, 가족과 결혼제도 그리고 사회 문화 제도를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 아버지의 권위로부터 통치 형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족장제도, 부족제도, 군주제에 이어서 민주제가 나오게 되었고요. 또 가족 안에 있는 그 양육과 교육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학교와 전문학교, 또 대학 및 고등교육센터가 나오게 되고, 또 가족들의 건강을 돌봐왔던 것들이 이제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병원이라고 하는 그 문화제도가 예, 출현되었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혼 제도의 공격은 곧 파괴를 가지고 오는데요. 어떠한 파괴를 가지고 오게 되냐면요. 학교, 기업, 병원, 정부, 교회. 예, 이러한 모든 결혼 제도를 기반으로 탄생되었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 제도들이죠. 이러한 것들도 공격을 받으면서 파괴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니 예,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탄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옆구리에 피와 물을 흘리시면서 돌아가셨고 그 옆구리에서 우리 교회가 탄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니라 매튜 헨리라고 하는 청교도 적인 그러한 주석서를 쓰신 분이십니다. 이 매튜 헨리의 이야기로 제가 선생님들께 이야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를 성경에서는요, 신랑과 신부로, 예, 비유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까 설명하였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결혼 제도로 두시고, 그곳에서 우리 인간들이 문명이 예, 탄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지니라. 그래서 성경은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하는 질서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스 목사님은요,
결혼에 있어서 남자에 대한 여자의 종속은 억압이나 예, 그런 어떤 불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여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 자원하여서 종속이 되는 그러한 관계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자의 머리는 예, 남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질서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질서를 주셨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4장을 보면은요, 1조에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인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남자든지 동시에 한 사람 이상의 한 아내를 가지든지 한 여인이 한 사람 이상의 남편을 가지는 것은 모두 비합법적이다. 예, 일부 일처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일부 다처제, 예, 뭐 폴리아모리 이런 거 모두 다 비합법적이고 예, 도덕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조에 보면은요, 혼인은 이 아래 목적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즉,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기 위해서요, 합법적인 자손 번식으로 인류를 증가하기 위함이요, 거룩한 씨로서 교회를 신장케 하기 위함이요, 분열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예,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4장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런 반면 가족, 사유재산, 그리고 국가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마르크스의 절친이죠. 엥겔스의 이거하면은요, 역사상 최초의 계급 투쟁은 일부 일처 내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투쟁에 전개 양상과 일치하며 남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압제와 최초의 계급적 억압도 일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고 또 제가 쭉 앞에서 설명하였던 그 성경을 토대로 결혼 제도를 보았을 때와 이렇게 마르크스나 이런 엥겔스의 생각을 가지고 계급 투쟁, 예, 남자와 여자를 계급 투쟁의 어떠한 그 가정이라고 하는 장을 계급 투쟁의 장으로 보게 되면서 생각하게 될 때 얼마나 말씀과는 왜곡이 되는지 예, 우리 선생님들이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요, 공산당 선언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사회의 모든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 예, 그래서 여성 문제를 계급의 문제로 재해석을 하였고요. 68혁명 이후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생각을 받은 제2 페미니즘의 운동이 시작될 때, 예, 이러한 마르크스 엥겔스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부장 제도를 예, 공격하면서 페미니즘의 탄생이 이제 태동이 되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페미니즘 문제가 이야기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바로 가부장제,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예, 그런 어떤 차별, 그 다음에 불평등, 억압, 소외, 예, 이러한 문제들로 계속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이 보수주의자들이 바로 이러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해석했던 이런 계급의 문제를 지혜롭게 세상 사람들에게 도덕과 질서로 설득해 나가야 되는 문제를 저희들이 좀 생각하면서 오늘 4강 가족과 위대한 유산을 통하여서 강력한 무기, 예, 이런 계급 문제라든지 마르크스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강력한 무기를 하나씩 갖길, 예,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수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계급투쟁의 장, 계약이 아닌 언약입니다. 언약은 고대 사회 때 있었던 것인데요. 계약을 맺을 당사자가 1대1로 언약을 맺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언약을 깨게 될 때에는 상대방의 목숨을 가져올 수 있는 약간은 무섭기도 하지만 그만큼 계약이나
약속이라는 차원보다는 좀 더 무게 있고 묵직한 느낌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러나 요즘 결혼 문화를 보게 되면은요, 이런 신성하고도 엄숙한 것을 망각한 채 춤과 노래로 분위기를 띄우면서 고대 문화의 언약과는 무척 다른 결혼 문화를 목격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현상을 통해 얼마나 신성한 결혼 제도가 많이 타락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족을 수호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통과 이단을 확실하게 구별하여서 주위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강력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정통은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바른 계통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히라오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은요, 바른 의견이라고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단을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은요. 전통이나 권위에 반항하는 주장이나 이론을 이단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체스터턴은 우리나라에서 추리 소설가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은 영국 분이기도 하고 문화 비평가이기도 하십니다. 이 체스터턴의 저서인 정통에 쓰여진 문구인데요. 무언가 고립된 기록, 우연히 펼쳐든 기록을 신용하지 말고 과거의 평범한 인간들의 공통된 여론을 믿으라. 그것이 곧 전통일 것이기에. 예, 보수주의자들은 이성의 불안정성을 인정하기에 지혜와 경험을 토대로 축적된 제도나 관습을 오히려 신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주의자들은 정통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가족과 결혼 제도의 전통은 체스터턴의 말 그대로 과거의 평범한 인간들의 공통된 여론이었던 자연적인 성인,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일부 일처제의 결혼과 가족 제도는 인간의 탄생의 시작과 함께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전통적인 가족의 정통성을 획득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족 정통 안에서 가족의 정통성을 획득한 자연적인 성인 남성과 여성, 그리고 그들의 결합인 일부 일처제 이외의 것들은 이단으로 봐야 합니다. 이단은 앞에서도 설명하였던 것처럼 전통이나 권위에 반항하는 주장이나 이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족 정통에 도전하는 비혼 출산, 로봇과의 결혼, 동성혼, 폴리아모리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단이 됩니다. 이 말은 이 시대는 전통 가족을 해체하고 다양한 가족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동성혼, 비혼 출산, 폴리아모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을 가족의 정통성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가족으로도 인정할 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참정권을 인정받아 평등하게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사회의 여러 다양성을 인정하며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인 자유와 평등은 3강에서 말했듯이 탈근대화되면서 재구성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다양함 속에서 우리 보수주의가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수주의가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은 제한된 자유와 인격의 평등, 법 앞의 평등, 기회의 평등이라고 정의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보수주의자들이 중요시 여기는 신의 권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자유주의자나 사회주의와는 의미가 다른 자유와 평등을 각각 정리하여서 정의 내리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적 올바름으로 자유와 평등을 말하고 다양한 가족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할 때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보수주의의 원리로 그것들을 분쇄해 나가야 하며 또 분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가족을 왜 미래 세대에 전달해 주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과거 세대는 우리 현 세대들에게 가족을 전달해 주었을까요?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둘 이상이 모이면 그곳은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고 그런 곳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1강부터 계속 강조해 왔던 것 같은데요. 가족 안에서 우리는 나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뿐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때로는 나를 희생하는 것도 배웁니다. 이 희생을 페미니즘은 가부장제를 사용하여서 모성의 신화라고 이야기하고 불평등이니 억압이니 차별이니 이런 소리를 하지만 우리 모두 당당하게 경험으로 보수주의자들은 역사의식을 통해서 경험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경험이란 말을 제가 사용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 경험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어머니 그 누구도 자녀들에게 베푼 사랑을 억울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없이 누구나 가족을 관찰하며 그들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많은 것을 희생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물론 가끔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을 일반화시키는 것이 바로 페미니즘이나 새로운 이데올로기, 희생자 계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가족을 통해서 가족 유대감을 배우고 또 신뢰를 배우고 사랑을 배움으로 개인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그런 정서가 지속되고 그것이 점점 사회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게 되고 그러므로 번영과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사회, 국가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주의에 덫에 걸리면 이 가정의 유대감이 깨어지고 개인의 고립과 개인의 원자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 로저 스크루턴이 주장한 것처럼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공동체 안에서 사회의 소속감과 안정을 느끼고 안전과 행복을 추구해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습이나 각종 제도 안에서 익숙하고 믿을 만한 여건에서 편안하게 살아간다는 느낌을 만들어내기에 바로 그 신뢰와 친숙함을 계속 유지하려는 보수주의자들의 속성을 어,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보수주의자들의 그 속성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은 공동체를 오래오래 존속시키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고 스쿨턴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중한 가족을 미래 세대에 전달하려고 하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과거와는 많은 점이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3강에서 이야기했던 거고요. 이런 달라진 말 그대로 처음 경험해보는 이 시대에 정통을 가지고 있는 전통 가족의 그 가치를 보존하고 지켜내기 위하여서는 바로 위대한 유산 네 가지가 꼭 필요하고 가족을 수호한다는 것은 이 현대 시대에 사라져가는 이 위대한 유산 네 가지를 지켜낸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위대한 유산 네 가지를 수호하였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가족이 지켜진다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이 말은 가족은 가족만 수호하여서 지켜지지 않는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 수호 프로젝트 넘버 원 위대한 유산을 통해서 이 위대한 유산 한 가지 한 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이 위대한 유산 네 가지를 저는 신, 사랑, 도덕 혹은 도덕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자유, 이렇게 뽑아봤고 짤막하게 제가 이 위대한 유산 네 가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면서 왜 위대한 유산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유산 첫 번째로는요, 신입니다. 어, 신은 죽었다. 그런 반면에 우리 보수주의자들은요, 그는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니체가 하였죠. 신은 죽었다. 니체가 말한 이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요, 곧 절대자가 없다라고, 니체가 말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절대자가 없으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해방이 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니체의 이 신은 죽었다 선언 이후 세상은 오히려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절대자를 거세하게 된다면은 더 이상 옳고 그름의 절대적 판단 기준조차도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보수주의자인 조던 피터스는 신을 제거하려는 철학자나 또 사상가들에게 신을 제거한 세상은 혼돈과 혼란뿐인 세상이라면서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신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신, 절대자를 옹호해야 되는 것은 하나의 그 보수주의자 입장에서는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어, 어, 신은 유산으로 위대한 유산으로 제가 꼽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 신을 이제 옹호하고 신을 그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로, 꼽게 되면서 제가 신문 기사를 보면서 좀 재밌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무신론자의 신의 옹호와 문화적 기독교 쇠퇴 한탄이라고, 제가 한번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하는 테리 이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무신론을 비판을 하면서 신을 옹호하다라고 하는 책을 써냈습니다. 참 재밌죠. 무신론자인데 신을 옹호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신을 옹호하다라고 하는 이 책에 그 책 소개를 보면은요. 테리 이글턴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박학한 좌파 이론가로 소개를 합니다. 이 신을 옹호하다라고 하는 책에서는요,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이 리처드 도킨스와 또 크리스토퍼 히친스를 비판을 합니다. 어,
이 새로운 무신자들을 이 테리 이글턴은요, 자유주의적이며 합리주의자들의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들을 해부하고 반박하는 동시에 또 우리 시대의 암과 삶 전체에 관한 비판적 관점과 분석의 틀을 제시한다라고 책 소개를 하면서 마르크스주의자가 무신론을 비판하는 특이한 경우다라고 이렇게 책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럼 반면 이 테리 이글턴이 비판을 하였던 무신론자 도킨스 역시 문화적 기독교의 쇠퇴를 한탄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신문에 실려가지고 제가 너무 재밌어서 한번 읽어봤었는데요. 리처드 도킨슨이 말합니다. 자신을 문화적 기독교인으로 묘사하면서 유럽에서 신앙의 문화적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탄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참 재밌죠? 자신은 무신론자이면서도 자기는 문화적인 기독교라고 묘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참 재미있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한데 조금 이 도킨스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국가이며, 이 도킨스 박사가 영국인입니다. 기독교에서 나온 종교를 믿지는 않지만, 여전히 개인적으로 기독교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이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 리처드 도킨스는 진화론자인데요. 만들어진 신의 저자인 그는 자기 스스로 문화적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자기는 신자는 아니지만 믿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문화적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찬송가와 크리스마스 캐롤을 좋아하고 기독교 정신의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국인들은 기독교 국가라고 느낀다고 영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느낀다고 이야기하면서 영국에서 기독교를 실천하는 사람의 수가 급감하고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기독교가 쇠퇴하며 유럽에서 이슬람교가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와 이슬람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난 언제나 기독교를 선택하겠다며 자신의 생각에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괜찮은 종교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슬람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재밌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어이없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무신론들조차도 이제는 신을 옹호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점을 저희들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보수주의자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신을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신을 옹호하는데 무신론자들보다 더 열심을 내어서 신을 옹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대한 유산 두 번째로는요, 어, 저는 사람을 라고 꼽았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물질이냐, 영혼이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세계관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유신론으로 인간을 바라보는가, 유물론으로 인간을 바라보는가의 차이라고 생각되고, 물론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을 유신론적인 입장에서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 바라보고 있지요. 유신론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는 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였고 그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사람은 물질이기 때문에 원자, 분자 가족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나아가서는 물질인 인간의 육체에 칩을 심기도 하고 또 팔, 다리를 붙일 수도 있고 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기사 하나가 있어서 소개를 하겠는데요. AI로 되살린 전투기 조종사.
보고 싶었어요. 엄마는 오열. 예, 이게 어떤 기사냐면요. 박인철 소령이라고 하신 분이 이제 가상인간으로 엄마와 재회하는 장면을 국방TV에서 방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16년 전에 야간 비행 훈련 중에 전투기로 추락을 해서 순직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을 이제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서 디지털 휴먼, 에서 가상인간으로 부활해서 어머니와 마주하였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 AI를 바라볼 때 이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수주의자들은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데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애완견에서 지금 현재는 반려견이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즘은 강아지에게 인격성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AI로 부활하는 인간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이 문제의 해답을 자율적 주체의 이성적 활동을 통하여서 인격성을 부여한다에 동그라미를 한다면 로봇의 인격성을 부여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포스트 휴먼에 대해서도 이성의 진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그러한 시각 안에서는 계속 진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포스트 휴먼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인격의 고유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 이외에는 인격성을 부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포스트 휴먼의 문제라든지 미래 세대의 로봇과의 결혼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대두될 때 그에 맞서 당당하게 진보주의자들이나 극단적인 자유자들과 싸울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린 젠더나 이런 디지털 휴먼, 아까 보았던 가상인간, 또 포스트 휴먼, 탈인간에 위협받고 있는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반드시 현 시대에 수호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위대한 유산으로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미래 세대의 아이들에게 남겨주어야 될 유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 사람을 위대한 유산으로 뽑아보았습니다. 위대한 유산 세 번째는요, 바로 도덕인데요. 도덕 역시 혼돈, 혼란, 예, 우연에서 시작되느냐, 질서에서 시작되느냐. 이것은 바로 도덕과 관련된 문제인데 세계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우연으로 시작되었는가? 아니면 초월자 혹은 절대자로부터 시작되었는가의 문제인데요. 절대자 혹은 초월적 존재가 있다면 그로부터 기인된 질서는 우리에게 인간 본성의 법칙으로 도덕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나 니체는 인간이 주어진 규범의 노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인간의 도덕의식이 생존 경쟁에서 패배한 노예의 삶의 원천을 주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과연 니체의 말이 맞을까요? 이 도덕은 동물과 인간을 구별되도록 만드는 특유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탈근대 시대에 정의가 재정의가 되듯이 무신론 시대에 도덕의 재정의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책 소개를 통해서 이 도덕이 어떻게 재정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면은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의 궤적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과학과 이성은 어떻게 인류를 진리, 정의, 자유로 이끌었는가?
이 책은 과학과 이성의 힘을 통해 우리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진보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인간의 역사와 운명에 대한 시각을 전환시키는 긴장감 넘치고 매혹적인 책이다. 라고 이 도덕의 궤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이성이 진리, 정의, 자유를 이끌지 않죠. 아까 앞에서도 말하였던 것처럼 초월적인 존재, 절대자, 신이 바로 진리, 정의, 자유로 우리를 안내를 하였었는데 어, 도덕이 이렇게 무신론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제정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허연이라고 하는 작가가 썼던 산문집입니다. 너에게 시시한 기분은 없다라고 하는 책에 수록된 한 문구인데요. 절대 진리는 폭력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정의나 선 같은 걸 앞세우는 자들은 타자와 소통할 생각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악마화하거나 야만화하면서 권력을 지킨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위험한 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는요, 과연 우리는 선이고 저들은 악일까?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열과 대립의 시대에 도덕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덕 없이도 윤리적일 수도 있는 이유를 이 위험한 철학을 통해서 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책의 이미지는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그 뱀을 예,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집단이 고정되고 절대화된 도덕관념에 빠지면 생각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고 혐오하면서 가차없는 보복과 공격을 명령한다. 이때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선이고 저들은 악이다. 우리는 도덕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고 윤리적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예. 살인은 옳고 그름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살인을 말하게 된다면 살인은 예, 그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덕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적일 수 있다? 아니죠. 절대적인 도덕이 있을 때야만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고 윤리적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유산, 마지막으로 저는 자유를 꼽아봤는데요. 신으로부터의 자유이냐, 노예, 죄, 죄의 노예라고 이야기하죠.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냐. 자유는 항상 책임과 함께 합니다. 신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사람들은요, 무과실 자유를 주장하는데요. 자유를 무한대로 사용하지만 그 책임은 지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제한 있는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나의 자유를 무한대로 사용하지 않고 항상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이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유를 공동체를 위하여 스스로 제한하는 자유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별 변경 위한 성전환 수술 강요는 위법이다라고 하는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게 되냐면요. 기사 판결인데요. 외과적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예, 지금 성별 변경 위한 성전환 수술 강요는 위법이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내렸고요.
성전환자에게 외과적 수술 등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신체의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할 것을 강요한 것이라고 판시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기사 자체가 신으로부터의 자유, 무과실 자유, 그러므로 나의 자유를 무한대로 사용하여서 나의 성별조차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이렇게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예, 신체적으로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또 이런 과학적으로 XXXY도 받아들이지 않는, 예, 그러한 무과실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러한 신문 기사를, 예, 하나 소개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빚은 정부가 갚아주세요. 오마카세 해외여행을 즐기는 2030 세대들입니다. 청년층이 빚 탕감을 신청하는 것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신들이 빚을 지고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예, 이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 자신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빚은 정부가 갚아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은 이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과시소비로 인증샷을 찍고요. 또 돈 없어도 해외여행과 골프를 즐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은 이러한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우리들이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이런 무과실적인 자유가 어떻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며 또한 이런 정부가 갚아주는 이런 빚은 무엇이죠? 우리들이 내는 세금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의 남용을 아주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자유가 어, 올바르게 어, 미래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유 역시 제한된 자유로 계속적으로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어야 될 위대한 유산으로 꼽아보았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프란시스 셰퍼는 절대자가 없다면 사회와 개인의 도덕적 판단에 충돌될 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최종 권위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강 때 가족을 설명하며 저는 전통과 권위를 이번 강의에서 보수주의 핵심 가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전통은 체스터턴이 지적한 대로 전통이 정통이 되는 것이고 보수주의자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최종 권위를 신의 권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대성으로 무장된 지금의 시대는 무신론의 시대로 결코 가족을 가족이라는 의미나 가치로는 수호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지적했듯이 프랑스 혁명 이후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인간성이 필요로 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성별을 자신의 성적 지향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그래서 얼마든지 성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신이 된 인간 호모데우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서서 우리는 더 깊은 통찰력으로 가족을 사유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를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가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새롭게 제시하고 싶은 대안은 바로 개별자들의 시대에 보편자로 통일을 하는 사고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40년에는 가족제도의 소멸을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위협 속에서 전통 가족이라는 것이 미래 세대에도 존속하기 위하여서는 사람, 도덕, 자유, 가족, 이렇게 개별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사람, 도덕, 자유, 가족에게 의미와 가치를 주는 최종적 권위인 절대자에서부터 출발하는 사유를 해야 합니다.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을 두고 잠시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별자를 보고 있습니다. 김검정, 이노랑, 김밤돌, 김빨강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만일 이 개별자들이 큰 원으로 완성될 때야만 가족이 된다면 이런 가족이라는 보편자에게서 통일성을 발견해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남성과 여성이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혈연이나 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는 보편자가 개별자에게 통일성을 주는데요. 만일 가족에게서 통일성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절대 큰 원이 완성되지 못하여 영원히 개별자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별자만으로는 엄마, 아빠, 딸이라는 아들이라는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개별자 김검정, 이노랑, 김밤돌, 김빨강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보편자를 통하여 통일성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즉시 각 개별자는 아빠, 엄마, 아들, 딸이라는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고 가족으로 또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의 정통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편자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신, 사람, 도덕, 자유, 가족은 개별자로는 아무 의미도 가치도 가질 수 없습니다. 3장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거대 서사의 붕괴, 즉 신을 제거한 탈근대 시대에서는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세상이 되었기에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시대를 거스리고 개별자에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보편자인 신으로부터 출발하여 사람이 창조되었고 신의 의지인 도덕을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언약으로 맺은 결혼제도의 출산을 통하여 혈연 혹은 입양으로의 가족으로 그 의미와 가치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족이 가족다움의 가치를 갖게 되고 우리는 그 가족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달해주는 유산의 청지기, 나아가서는 이런 포스트 휴먼의 도래를 앞두고 문명의 보존자를 자처하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신론을 토대로 이런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출현하는 이때에 가족을 미래 세대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가족을 지탱해 주는 위대한 유산 네 가지를 이야기하였던 거고요. 이 위대한 유산 네 가지 신, 사람, 도덕, 자유 이러한 위대한 유산 네 가지를 통하여서 비로소 가족의 가치와 의미는 바로 신의 권위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통일성을 갖게 될 때에 가족의 가치와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통일성 있게 바라보며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갈 때 미래 세대의 전통 가족은 여전히 정통성을 인정받는 가족으로 남아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릭 센토럼의 이야기로 가족 수업 프로젝트 넘버원 위대한 유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은 도덕적이다.
가족은 옳지 못한 것과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따라서 건강한 가족은 정의의 선봉이며 불의에 대한 최선의 방어이다. 감사합니다.